사생아둘 때문에 8천억 회사가 무너져도 괜찮아? 어머니 윤명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연매출 8천억 원 대기업 대표 서준호. 그에게는 6년 동안 숨겨진 비밀이 있었죠. 7살 쌍둥이 아들의 존재였습니다. 무료급식소에서 우연히 마주친 전처 박지한과 두 아이. 다른 운동화를 신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던 그녀. 준호가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되자 동생과 어머니는 그를 제거하려 합니다. 무릎 꿇고 사과하는 준호, 이사회에서 쫓겨나는 굴욕. 하지만 그는 선택합니다. 회사보다 중요한 것, 바로 자신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축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장례식장 2층 유언 낭독실은 흰 국화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낮은 종소리가 멀리서 울려왔고 20명 남짓한 친척들이 원형 테이블 주위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묵직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리는 게 보였어요. 종이를 펼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변호사는 목을 가다듬고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고 한정임님의 유언을 낭독하겠습니다. 재산 분할, 예금 계좌, 부동산. 차분하게 읽어 내려가는 목소리 사이로 가끔 한숨 소리가 섞였습니다. 친척 한 명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서준호는 테이블 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고 관절이 하얗게 드러났죠. 변호사가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영상 메시지가 있습니다. 노트북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스크린이 천장에서 부드럽게 내려왔어요. 준비된 듯이 변호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고 스크린에 한정임의 얼굴이 크게 떠올랐습니다. 병실 배경이었어요. 하얀 벽, 소독약 냄새가 날 것 같은 차가운 공간. 한정임은 산소호흡기도 없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지안아. 한정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함이 묻어났죠. 그리고 우리 하온이 하준이. 할머니가 미안해. 친척들 사이로 미묘한 동요가 일었습니다. 누군가 눈썹을 치켜 올렸고 다른 이는 옆 사람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준호야. 늦었지만 부탁해요. 지안이랑 애들 꼭 지켜줘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하고 스크린이 천천히 올라갔어요. 방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죠. 무거운 게 아니라 날카로운. 10초쯤 흘렀을까요? 한 중년 여성이 손등으로 입을 가리고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무료급식 줄 섰다더라. 저 집 며느리. 애들 데리고 쌍둥이라던데. 아빠는 대체 어디 있었대?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턱선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숨소리만 거칠어졌죠. 테이블 한쪽에서 덜컥 소리가 났습니다. 서민수가 물컵을 팔꿈치로 건드려 넘어뜨린 거였어요. 물이 테이블보에 번지면서 서류 한 장을 적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황급히 냅킨을 집어들었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민수는 당황한 얼굴로 재킷 안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손에 잡힌 건 위스키 미니어처 병. 꺼내려다 말고 멈칫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술을 꺼내는 건 아니라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죠. 백이훈 변호사가 재빨리 민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고개를 가볍게 저었어요. 민수는 어색하게 손을 거두고 물티슈를 집어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반대편에서 서지훈이 팔짱을 낀 채 준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어요. 분석하듯 해부하듯 준호를 훑어보는 눈빛. 입가엔 비웃음 비슷한 게 어려 있었죠. 준호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손만 더 꽉 쥐었을 뿐이에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죠. 변호사가 유언장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표지를 덮는 순간 한정임이라는 이름이 마지막으로 보였어요. 붓으로 정성스럽게 쓴 글씨. 이제는 영영 볼 수 없는 사람의 흔적. 친척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다른 이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나누며 밖으로 나갔죠. 수군거림은 복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가장 마지막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유언 낭독실. 국화 향기만 남았어요.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아직 스크린이 걸려 있었죠. 검은 화면. 아무것도 비추지 않는. 지안이랑 애들 꼭 지켜줘요. 한정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어요. 숨을 깊게 들이켰다가 천천히 내쉬었죠.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화면 중앙에 흰 글씨가 떠올랐어요. 몇 달 전.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네오픽 스테크 본사 12층 홍보실. 유리창 너머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오전 10시 햇살이 강하게 쏟아져 들어왔어요. 방 중앙 프롬프터 화면엔 딱 두 줄만 떠 있었습니다. 연매출 8천억, 사회공헌 50억. 글자는 크고 굵었어요. 홍보팀 직원들이 각도를 조정하고 조명을 준비했죠. 준호는 프롬프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네이비 정장에 은색 넥타이. 완벽하게 차려입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시선이 화면을 향했지만 초점이 맞지 않았죠. 홍보팀장이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이 두 문장만 강조해 주시면 됩니다. 준호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문이 열리며 서지훈이 들어왔습니다. 빠르고 거침없는 발소리. 그는 곧장 준호에게 다가가 귓가에 속삭였어요. 형, 사생활부터 정리해. 투자자들 예민하다고. 신뢰가 먼저야. 준호의 턱 근육이 경련했습니다. 지우는 한 번 더 강조했죠. 여자 문제든 뭐든 깔끔하게 처리하라고. 회사 주가 생각해. 지훈이 물러서자 준호는 프롬프터만 바라봤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서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양손에 커피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죠. 지훈아, 아메리카노. 지훈은 손을 내저으며 거절했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준호 어깨를 톡톡 쳤어요. 동생, 긴장 풀어. 형이 봉사단장 맡으면 이미지 쫙 올라간다니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홍보팀 직원들은 시선을 피했고 지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만 혼자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한 채 커피를 홀짝였죠. 백이훈 변호사가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파일을 확인하던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준호와 눈이 마주쳤죠. 대표님, 오늘은 민법 말고 사람법으로 가시죠. 순간 준호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처음 짓는 미소였어요. 백이훈은 엄지를 치켜 세웠죠. 지훈이 시계를 확인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사람법은 나중에 하고 촬영부터 끝내자. 오후에 임원회의 있어. 홍보팀장이 마지막 체크를 했습니다. 넥타이 위치, 재킷 단추, 모든 게 완벽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자, 그럼 리허설 한번 가볼까요? 준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프롬프터를 똑바로 봤어요. 연매출 8천억, 사회공헌 50억.
숫자였습니다. 그저 숫자. 크고 굵은 글자로 쓰인 완벽해 보이는 숫자. 준호는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훈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뭐해? 그냥 읽기만 하면 되잖아. 알아. 준호의 대답은 작고 낮았습니다. 그때 홍보팀 직원 모니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작은 팝업창이 떠올랐죠. 서울 빛나눔 센터 무료급식 봉사 안내. 글씨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준호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프롬프터에서 모니터로, 8천억에서 무료급식소로. 직원이 황급히 팝업창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봤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뒤틀리는 게 느껴졌죠. 카메라 감독이 손을 들었습니다. 본 촬영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준호는 입을 열었죠. 네오픽스테크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준호는 헛기침을 하고 다시 시작했어요. 네오픽스테크는 연매출 8천억 원을 달성하며 말이 기계처럼 이어졌습니다. 준호의 입은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무료급식소, 긴 줄, 다른 운동화. 촬영이 끝났습니다. 지훈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케이. 이 정도면 되겠어. 다음 주 보도자료 나가면 주가 반응 괜찮을 거야. 준호는 대답 없이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갑갑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백이훈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그냥 좀 답답해서. 백이훈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준호 옆에 서서 함께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고 푸른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하늘. 토요일 오전 11시 서울 외곽 서울 빛나눔 센터 앞. 1시간 전 소나기가 그쳤지만 하늘은 잿빛이었어요. 바닥엔 무릉덩이가 고여 있었고 센터 입구에서 건물 모퉁이까지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검은 비닐봉지를 든 중년 여성, 지팡이 짚은 할머니, 다른 운동화 신은 아이들. 카메라는 그들의 발밑을 스쳤어요. 운동화 밑창이 반들반들하게 달아 있었죠. 센터 입구엔 임시 무대가 있었습니다. 빨간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어요. 네오픽스테크 3억 원 기부. 대형 수표판이 무대 중앙에 세워져 있었고 기자 5명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했습니다. 준호가 검은 벤치에서 내렸습니다. 회색 캐시미어 코트에 짙은 선글라스. 관장이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석 달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준호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수표판 옆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준호의 미소는 점점 굳어갔죠. 촬영이 끝나자 관장이 센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배식 현장도 보고 가시죠. 준호는 고개 끄덕이며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홀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후텁지근한 열기와 국 끓이는 냄새. 홀 안엔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배식대 앞엔 여전히 긴 줄이 이어졌고 봉사자들이 분주했어요. 준호는 멈춰 섰습니다. 이 공간이 낯설고 두려웠어요. 그때였습니다. 센터 반대편 출구에서 누군가 나오는 게 보였어요. 여자 한 명, 양손에 아이 둘을 이끌고. 준호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오직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귀를 때렸죠. 둥, 둥, 둥. 박지한이었습니다. 6년 전 이혼한 전처. 명품 가방 들고 강남 거리를 활보하던 그 여자. 지금은 낡은 검은 패딩에 에코백을 맨 채 아이들 손을 잡고 있었어요.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입술은 말라 있었죠. 화장기는 없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지안의 양손엔 쌍둥이 아이들. 같은 회색 후드티 입은 두 남자아이. 7살쯤. 각자 작은 종이봉투를 안고 있었죠. 준호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아이들을 보는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안이 준호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려 준호를 똑바로 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충돌했습니다. 지안의 눈엔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그저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만. 마치 처음 보는 낯선 사람처럼. 3초가 흘렀습니다. 시간이 늘어지는 것 같았죠. 지안이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아이들 손을 더 꽉 잡고 출구로 걸어갔어요. 빠르게. 도망치듯. 엄마, 저 아저씨 왜 우리 봐요? 동생 하준의 목소리. 작고 맑은 목소리가 준호 귀에 또렷하게 들렸어요. 몰라. 그냥 가자. 지안의 대답은 짧고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세 사람은 출구를 빠져나갔어요. 준호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아니, 괜찮아. 준호는 겨우 대답했어요.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배식대에서 봉사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 여성.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대표님, 아까 나가신 분 자주 오세요. 지안 씨, 1년쯤 됐나? 거의 매주 오세요. 쌍둥이 두 분 데리고. 봉사자는 모르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겐 매 단어가 비수였어요. 1년. 매주. 쌍둥이. 혹시 아빠는요?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요? 한 번도 못 봤어요. 듣기론 혼자 키운다던데. 양육비도 못 받는다나 뭐라나. 요즘 그런 나쁜 남자들 많잖아요. 봉사자는 한숨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나쁜 남자. 양육비도 안 주는.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출구를 봤어요. 지안과 아이들은 이미 사라졌죠. 바닥엔 젖은 발자국만. 작은 운동화 자국. 카메라가 그 발자국을 클로즈업했어요. 밑창이 반질반질하게 달아 있었죠.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센터 뒤편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60대 초반, 낡은 점퍼에 장바구니를 든 채. 박만복. 지안의 외삼촌. 만복은 준호를 발견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지안이 간 방향으로 따라갔습니다. 준호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타들어갔습니다. 저녁 7시. 주택가 골목길에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골목 끝 작은 편의점에서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편의점 안. 삐소리와 함께 바코드가 찍혔습니다. 계산대엔 삼각김밥 2개와 작은 우유팩 2개. 중년 점원이 금액을 말했어요. 7,800원입니다. 지안이 가방을 뒤적이며 카드를 꺼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단말기에 카드를 댔죠. B-, B-. 기계음이 2번 울렸습니다. 단말기 화면에 붉은 글씨가 떴어요. 잔액 부족. 점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지안을 봤습니다. 고객님, 다른 카드 있으세요? 지안은 카드를 빼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옆에 서 있던 하온과 하준이 엄마를 올려다봤죠. 두 아이 눈빛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동생 하준이 엄마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겼어요.
지아는 지갑을 열어 안을 뒤졌습니다. 동전 몇 개와 1,000원짜리 한 장. 그게 전부였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죠. 뒤에서 기다리던 손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 됐네. 점원도 다른 손님을 힐끗 봤어요. 지안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땡그랑 마이너스. 편의점 문이 열리며 종소리가 울렸어요.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흰 셔츠에 청바지 차림. 머리카락이 조금 흐트러져 있었어요. 그는 상황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계산대 위 김밥과 우유. 지안의 텅 빈 지갑. 아이들의 불안한 눈빛. 준호는 말없이 계산대로 걸어왔습니다. 지갑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계산대에 놓았어요. 이걸로 해주세요. 점원이 돈을 받아 계산을 마쳤습니다. 영수증이 프린터에서 빠져나왔어요. 지안이 준호를 돌아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죠. 그녀는 김밥과 우유를 집어들고 아이들 손을 잡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갚을게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어요. 준호를 향해 던진 게 아니라 뱉어낸 말이었죠. 지안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하온과 하준이 멈춰 섰습니다. 두 아이가 동시에 준호를 돌아봤어요. 감사합니다. 하온이 먼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준도 따라 말했어요. 그리고 두 아이가 정확히 같은 각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쌍둥이 특유의 싱크로. 7살 남자아이들의 작고 반듯한 인사.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을 들어 가볍게 흔들었어요. 천만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온아, 하준아. 빨리 와. 지안이 냉정하게 아이들을 불렀어요. 아이들이 엄마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준호는 그 자리에 서서 유리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세 사람의 뒷모습이 천천히 멀어졌어요. 세 개의 그림자가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고객님, 거스름 돈이요. 점원이 2,200원을 내밀었습니다. 준호는 손을 내저었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두세요. 네. 그럼 기부함에. 아니요. 그냥 가지세요. 준호는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저녁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지안 일행이 간 방향을 봤지만 이미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엔 부재중 전화 3통. 모두 지훈이었어요. 준호는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왜 전화 안 받아? 내일 이사회인데 자료 확인 안 했어?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미안. 지금 확인할게. 형, 정신 좀 차려. 회사 일이 먼저야. 사적인 일로 흔들리면 안 된다고. 사적인 일. 준호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죠. 알았어. 내일 봐. 전화를 끊었습니다. 편의점 유리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봤어요. 흐트러진 머리, 풀린 셔츠 단추, 지친 눈빛. 연매출 8천억 원 대표. 그 타이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이들 밥 한 끼도 책임지지 못한 아빠인데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고 느렸어요.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지나갔죠. 주머니 속 영수증이 손에 잡혔습니다. 구겨진 종이. 7,800원. 준호는 영수증을 꺼내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품목이 적혀 있었어요. 삼각김밥 참치 2개. 흰우유 소 2개. 아이들 저녁이었습니다. 전부. 준호는 영수증을 접어 지갑 안쪽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이날 서준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 낡은 주택가 반지하 입구.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좁은 복도가 나왔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깜빡였어요. 벽엔 곰팡이 얼룩이 여기저기 피어 있었고 바닥은 습기로 반질반질했죠. 준호가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복도 끝 철문 앞에 섰어요. 문엔 페인트가 벗겨져 녹이 슬어 있었죠. 우편함에는 광고 전단지가 가득 꽂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버튼이 눌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고장 난 것 같았죠. 준호는 문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발소리. 조심스럽고 느린.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체인이 걸려 있어 손바닥 하나 들어갈 정도의 틈만 생겼어요. 틈 사이로 지안의 얼굴 일부가 보였습니다. 눈만 보였죠. 차갑고 날카로운 눈. 왜 왔어요? 지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지안 씨, 잠깐만 얘기 좀. 할 얘기 없어요. 돌아가세요. 준호는 대답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틈 사이로 방 안이 조금 보였어요. 2층 침대 한쪽 모서리, 바닥에 놓인 색연필통, 벽에 붙은 공과금 스티커. 스티커는 반만 붙어 있고 나머지는 말려 있었죠. 지안 씨, 제발. 아이들 얼굴이라도. 아이들은 자고 있어요. 방해하지 마세요. 지안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경고였어요. 준호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최소한 양육비라도 받아줘요. 제 책임이니까. 책임? 지안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죠. 6년 전엔 어디 있었어요? 아이들 태어날 때, 첫 돌 때, 아플 때. 그때 당신 어디 있었냐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인 떨림. 준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바로 그때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아주머니 한 명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50대 후반쯤. 그녀는 준호를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지안의 문을 힐끗 보고 다시 준호를 봤죠. 밤늦게 여기서 뭐 하세요? 지안 씨 곤란하게 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낮은 목소리로 툭 던진 말이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아주머니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계단 쪽으로 올라갔어요. 준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손등에 땀이 맺혔어요. 갑자기 복도 반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만복이 등장했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죠. 준호를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만복은 장바구니를 한쪽에 내려놓고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준호와 지안의 집 문을 번갈아 봤어요. 당신 누구요? 저는. 아, 알겠네. 그 남자. 애 아빠라는. 만복의 목소리엔 비난이 묻어났습니다. 외삼촌님, 저는 그냥. 그냥이 어딨어요. 6년 동안 소식도 없다가 이제 와서 뭐하러 왔어요? 만복이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준호와의 거리가 좁혀졌어요.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 웃기는 소리. 책임질 생각 없으면 처음부터 건드리지를 말았어야지. 만복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외삼촌, 그만하세요. 지안의 목소리가 문 안에서 들렸습니다. 낮고 지친 목소리. 만복은 준호를 한 번 더 훑어봤습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경멸하는 눈빛이었어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돈은 많은가 보네.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애들한테 아빠 노릇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만복은 장바구니를 들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쿵 울렸어요. 지안의 집 문은 이미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체인 거는 소리가 안에서 들렸죠. 찰칵.
준호는 혼자 복도에 남았습니다. 형광등이 다시 한번 깜빡였어요. 지직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준호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무거운 발걸음. 계단 중간쯤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닫힌 철문이 보였어요. 문 표면에 긁힌 자국들이 희미하게 보였죠. 페인트가 벗겨진 곳, 녹슨 경처. 준호는 다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죠. 반지하 입구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계단. 형광등 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어요. 저 안에 지안과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좁고 습한 공간에서 곰팡이 핀 벽, 고장난 초인종, 밀린 공과금 고지서와 함께 준호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윤명자였어요. 준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호야, 어디야? 집에 와. 얘기 좀 하자. 지금은 좀. 지금 당장 와. 회사 일로 급한 거 있어. 명령조였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고요한 밤을 깼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백미러의 반지하 입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죠. 준호는 앞만 봤습니다. 어두운 도로, 가로등 불빛, 집으로 가는 길. 하지만 머릿속엔 계속 그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체인 걸린 문틈 사이로 보인 지안의 차가운 눈빛, 색연필통, 말린 공과금 스티커, 그리고 만복의 마지막 말. 애들한테 아빠 노릇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단 한 번도. 주말 오후 2시, 동네 놀이터, 녹슨 그네 2개와 낡은 미끄럼틀이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철제 부분이 드러나 있었어요. 준호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커피캔을 들고 있었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시선은 먼 곳을 향해 있었죠. 3일 전부터 같은 시간, 같은 벤치에서 기다렸습니다. 놀이터 입구 쪽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빨리 와. 하온과 하준이 뛰어왔습니다. 두 아이는 같은 파란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준호를 발견했습니다. 하준이 형 팔을 잡아당겼어요. 형, 저 아저씨. 편의점에서 본. 두 아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벤치에서 일어나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하온이 대답했습니다. 하준은 형 뒤에 숨었어요. 놀이터에 놀러 왔구나? 네. 엄마가 30분만 놀라고 했어요. 하온이 손목 시계를 보여줬습니다. 플라스틱 시계였어요. 두 아이가 미끄럼틀로 달려갔습니다.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죠. 준호는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자신의 피를 나눈 아이들. 10분쯤 지났을까요? 하준이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다 넘어졌습니다. 아야. 하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온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준호도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하준의 무릎을 봤어요. 살짝 까져서 피가 났죠. 괜찮아. 잠깐만 기다려. 준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하준의 무릎을 조심스럽게 닦아줬어요. 아프지? 조금만 참아. 네. 준호는 손수건으로 상처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피가 멈췄어요. 이제 괜찮을 거야. 하지만 약국 가서 밴드 붙이는 게 좋겠다. 엄마한테 말하면 혼나요. 하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왜?
다친 건데. 엄마가 조심하라고 했는데 안 조심해서요. 준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7살 아이가 엄마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하온이 가만히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준호는 숨이 막혔어요. 너, 어떻게? 엄마가 자는 거 봤어요. 사진 보면서 하온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진 속 남자랑 아저씨가 똑같아요.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하준이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구겨진 휴지를 꺼냈습니다. 아저씨,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 아저씨 거예요. 하준이 손수건을 준호에게 내밀었습니다. 준호는 손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가벼운 물건. 하지만 무게는 천근만근 같았죠. 하온이 준호의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아저씨는 왜 우리 안 찾아왔어요? 아빠면 찾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직감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형, 우리 엄마 많이 울었어요. 우리 생각하면. 하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엄마 울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빠 얘기 안 해요. 준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7살 아이들이 엄마를 지키고 있었어요. 멀리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안이 놀이터로 뛰어왔어요. 하온아, 하준아. 지안이 아이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돌아봤습니다. 지안은 두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준호를 한번 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에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내 아이들에게 다가오지 마. 엄마, 아저씨가 하준이 무릎 닦아줬어요. 하온이 말했습니다. 지안이 하준의 무릎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죠. 집에 가자. 지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안이 아이들을 이끌고 놀이터를 벗어났습니다. 세 사람이 멀어졌어요. 준호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 든 손수건을 봤어요. 아이들이 돌려준 손수건. 피가 약간 묻어 있었죠. 준호는 손수건을 가슴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빈 그네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체인이 부딪히는 소리가 쨍그랑 울렸어요. 준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백이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배 변호사님,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대표님? 친권. 아니, 양육권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실로 오시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는 놀이터를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죠. 아이들의 눈빛이 준호를 바꿔놓았습니다. 아저씨는 왜 우리 안 찾아왔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찾아야 했습니다. 행동으로. 새벽 1시, 대학병원 응급실 입구. 자동문이 열리고 지안이 하준을 안고 뛰어들어왔습니다. 동생 하준의 얼굴은 빨갛고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마흔도 고열이었죠. 형 하온이 엄마 옷자락을 꽉 잡고 뒤따라왔습니다. 하온의 표정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접수 어디예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신속하게 타이핑했습니다. 아드님 이름이요? 서하준이요. 7살. 열이 39도 넘어요. 지안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간호사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절차를 안내했어요. 보험증 있으세요? 네, 여기. 지안이 가방을 뒤졌습니다. 카드를 여러 개 꺼냈어요. 손이 떨려 카드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죠. 하온이 재빨리 주었습니다. 간호사가 카드를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기계음이 울렸어요. B-, B-. 고객님, 이 카드는 한도 초과예요.
다른 카드 있으세요? 지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잠깐만요. 지안은 지갑을 뒤졌습니다. 다른 카드를 꺼냈어요. B-, B-. 이 카드도 사용 정지 상태네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난처해졌습니다. 지안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하준이 엄마 품에서 신음했어요. 엄마, 아파. 괜찮아, 하준아. 금방 나을 거야.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응급실 입구에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준호였습니다. 간단한 옷차림에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어요. 급하게 달려온 흔적이었죠. 그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접수 창구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준호가 간호사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안이 준호를 돌아봤습니다. 표정은 복잡했어요. 거부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급박했죠. 이럴 필요 없어요. 지금은 아이가 먼저입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간호사가 잠깐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신분증과 카드를 꺼냈어요. 접수가 완료됐습니다. 간호사가 안내했죠. 3번 처치실로 가세요. 지안과 하준이 처치실로 들어갔습니다. 준호와 하오는 대기실에 남았어요. 대기실 벽면에 전광판, 환자 번호가 차례로 올라갔습니다. 알림음이 울렸어요. 준호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온이 그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죠. 아저씨, 하온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응? 고마워요. 우리 엄마, 카드가 안 돼서. 하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7살 아이가 엄마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고 있었어요. 준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괜찮아. 하준이 빨리 나으면 돼. 준호가 하온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저씨, 진짜 우리 아빠예요? 하온이 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맑은 눈동자.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엄마가 울었어요. 그래서 더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하온의 목소리엔 성숙함이 묻어났습니다. 7살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준호는 하온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죠. 30분 후 처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준호와 지안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급성 편도염이에요. 열이 많이 올라서 링거 마치고 해열제 처방했습니다. 2, 3일 푹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안이 하준을 안고 나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색이 조금 나아졌어요. 숨소리가 안정됐죠. 지안이 준호를 봤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의 표시였죠. 준호는 손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병원비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지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아들이니까요. 준호가 처음으로 그 말을 꺼냈습니다. 지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만들고 싶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지했습니다. 지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출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엄마, 아저씨한테 잘 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온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지안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세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준호에겐 큰 의미였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세 사람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준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응급실의 형광등이 밝게 빛났어요.
준호는 천천히 뒤를 돌아 원무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납 창구에서 서류를 작성했어요. 환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펜을 들고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어요. 부, 아버지를 뜻하는 한 글자. 6년 만에 처음 쓰는 글자였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제출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 박혀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어요. 형, 어디야? 내일 아침 일찍 미팅 있다고 했잖아. 알아. 지금 가는 중이야. 요즘 정신이 어디 팔린 거 아니야? 회사 일에 집중 좀 해.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아, 나 애 아빠야. 뭐? 6년 전에 낳은 쌍둥이. 내 아들들이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 미쳤어? 지금 그게 중요해? 회사 주가 생각 안 해? 주가보다 중요한 게 있어.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 정신 차려. 내일 아침에 다시 얘기하자. 지훈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100m의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응급실 불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준호는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오후 3시 대학병원 7층 일반병동.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카트를 끌고 지나갔어요. 702호 병실. 문에 숫자가 붙어 있었죠. 병실 안. 한정임이 병상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머리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손등엔 링거 바늘 자국이 남아 있었죠.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보호자 의자에 지안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하운과 하주는 병상 옆 작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쌍둥이는 할머니 양쪽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대칭 구도였어요. 지안아, 준호한테 연락해봐. 한정임이 지안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지안은 고개를 숙이고 들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어머님, 그럴 필요 없어요. 있어. 준호는 몰랐을 거야. 우리가 숨긴 거니까. 한정임의 손이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과 젊은 손이 겹쳐졌어요. 그래도 제가 아이들 키울 수 있어요. 힘들잖아. 내가 다 봤어. 한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어요. 아이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병실 문 밖. 복도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그는 문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떼기를 반복했죠. 문 안에서 들리는 작은 목소리들. 준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꽃다발을 간호사 스테이션에 맡겼어요. 702호 한정임님께 전해주세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복도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주먹을 쥐었다 펐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죠. 저녁 8시. 반지하 집 현관문. 문에 빨간색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스티커엔 관리비 체납 안내 문구와 금액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글씨는 크고 굵었죠. 스티커 가장자리가 살짝 말려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안과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지안이 스티커를 발견했어요. 걸음을 멈췄죠. 아이들은 엄마 표정을 살폈습니다. 지안은 스티커를 떼어내려다 그대로 뒀어요.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갔죠. 방 안.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를 켰어요.
작은 케이크 위에 초 한 개가 꽂혀 있었죠. 편의점에서 산 저렴한 케이크였습니다. 세 사람이 케이크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촛불빛이 새 얼굴을 비췄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지안이 짧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생신. 하온과 하준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시지만 우리가 대신 기도하자. 세 사람이 눈을 감고 손을 모았습니다. 바람소리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어요. 할머니가 빨리 나으시게 해주세요. 하온이 말했습니다. 엄마도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준이 이었습니다. 지아는 말없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이들이 동시에 촛불을 불었습니다. 불이 꺼졌죠. 어둠이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지안이 전등을 켰습니다. 세 사람이 작은 케이크를 나눠 먹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공간은 따뜻했죠. 다음 날 아침, 관리사무소, 중년 남성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완납 처리 상태가 표시됐어요.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서류를 확인했죠. 납부자 이름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누가 낸 거지? 직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저녁, 지안의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 지안이 문을 열자 박만복이 서 있었어요. 그는 관리사무소에서 나온 영수증을 들고 있었죠. 만복이 안으로 들어와 영수증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조카, 이거 봐. 지안이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정이 변했어요. 관리비가 완납됐대. 근데 납부자 이름이 없어. 만복이 짧게 설명했습니다. 누가 냈겠어. 딱 한 명 있잖아. 만복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지아는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조카, 그 남자. 나쁜 놈은 아닌 것 같아. 병원비도 내주고 이것도 내주고. 외삼촌, 그만해요. 돈으로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지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알아. 근데 조카, 돈도 중요해. 너 혼자 애들 키우는 거 보면 내 마음이 찢어진다고. 만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수증을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만복이 지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죠. 지안은 영수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종이를 바라봤어요. 관리비 납부 완료 마이너스 230만 원. 지아는 영수증을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창밖을 봤습니다. 반지하 창문 너머로 발만 보였어요. 사람들의 발, 지나가는 발걸음. 지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긴 한숨. 엄마, 괜찮아? 하온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지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가는 붉어져 있었어요. 하온이 엄마를 안아줬습니다. 하준도 달려와 안았죠. 세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우리 엄마 최고야. 하준이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엄마 지켜줄 거야. 하온이 이었습니다. 지아는 아이들을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운 눈물이었죠. 다른 곳, 준호의 차 안. 준호는 핸들을 잡고 반지하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계단, 형광등 빛, 빨간 스티커가 없어진 문. 준호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네오픽 스테크 본사 회의실. 대형 타원형 테이블에 서지훈과 PR 대행사 직원 2명, 언론사 기자 1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이 여러 대 펼쳐져 있었어요. 지훈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무료급식소 사진들이 떠 있었어요. 준호가 수표판을 들고 있는 사진, 배식줄에 선 사람들. 완벽한 기부 이미지였는데 형이 망쳤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화면을 넘기자 무릎 꿇은 준호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주가 그래프가 함께 떠 있었어요. 빨간색 하락선이 선명했죠. PR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지훈이 단체 메신저 방을 만들고 여러 명을 초대했어요. 첫 메시지를 보냈죠. 장면 전환. 윤명자의 집. 고급스러운 거실에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명자가 스마트폰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이사님. 우리 아들이 요즘 정신이 좀 없어서요. 투자건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윤명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통화를 끊었죠.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모님, 준호 그 애가 사생활 문제로 말이 많아서요. 세 번째 전화. 화면에 백이훈 변호사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백이훈의 사무실. 책상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백이훈이 받았어요. 배 변호사. 우리 준호 일 맡고 있다며? 그만둬. 당장. 사모님,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가. 내 법무법인 주요 고객이 누군지 알지? 누구 소개로 왔는지도 알고.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사모님, 협박은 불법입니다. 제 일은 제가 결정합니다. 백이훈이 전화를 끊고 즉시 준호에게 연결했어요. 대표님, 큰일입니다. 사모님이 압박을 넣고 계세요. 네오픽스테크 준호의 사무실. 준호가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노크도 없이 서지훈이 들어와 책상 앞까지 걸어왔어요. 형, 정신 차려. 회사가 먼저야. 지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어요. 내 아들들이야. 어떻게 외면해? 조용히 처리하라고. 돈 주고 뒤에서 도와주면 되잖아. 그게 아빠 역할이야?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훈이 책상에 손을 짚고 상체를 숙였습니다. 역할은 회사 대표야. 주주들, 직원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야. 그 전에 나는 사람이야. 아빠야. 준호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어요. 마지막으로 경고할게. 이대로 가면 이사회에서 형 끌어내릴 거야. 끌어내려면 끌어내. 나는 내 길 갈 거야. 지훈이 비웃었습니다. 이 자리 잃으면 남는 게 뭔데? 그 여자? 그 애들? 형 없이도 잘 살았어. 형 필요 없다고. 닥쳐. 준호가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펜꽂이가 쓰러졌어요. 지훈은 준호를 한 번 더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죠. 준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책상이 액자가 보였습니다. 회사 설립 기념 사진. 준호는 액자를 집어 서랍에 넣었어요. 복도에서 서민수가 지나가다 준호 사무실을 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준호의 모습이 보였어요. 민수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동생, 괜찮아?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형, 나 힘들어요. 알아. 지훈이 너무 나갔어. 민수가 준호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형은 제 편이죠? 당연하지. 나는 내 편이야. 항상.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호도 작게 웃었어요. 민수가 준호를 안아줬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포옹. 배 변호사님 만나러 가야 해요. 그래, 가. 나는 이사회 준비 좀 해볼게.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죠. 동생 힘내. 민수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 점심시간,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하준이 축구공을 차다가 한 아이와 부딪혔어요. 상대 아이가 넘어졌죠. 상대 아이가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너 아빠도 없는 주제에 왜 이래? 하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주먹을 쥐었지만 때리지 않았죠. 그냥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주변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하준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교무실, 오후 1시, 교무실은 한산했습니다. 교사 2명이 책상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담임 교사가 의자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어요. 뒤따라 상대 학부모가 들어왔죠. 남성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세 사람이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담임이 사건 경위를 설명했어요. 점심시간에 하준이 다른 아이와 말다툼을 했다고, 상대 아이가 하준에게 놀림을 했고 하준이 울었다고, 상대 학부모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기 아이도 억울하다고. 담임은 중재하려 했죠. 준호는 침착하게 들었습니다. 상대 학부모의 말이 끝나자 준호가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했습니다. 담임과 상대 학부모가 당황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를 잘 못 돌봐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상대 학부모는 당황한 표정으로 준호를 봤어요. 뭔가 반박하려다 입을 다물었죠. 담임 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위기가 누그러졌어요. 상대 학부모도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저도 미안합니다. 두 남성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어색하지만 일단 해결된 듯 보였어요. 준호가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창밖으로 운동장이 보였죠. 교무실 문 밖 복도 창가.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지훈 측 스태프였어요. 손에 작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카메라 구석에 작은 로고가 보였습니다. 스태프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화면에 완료라는 글자가 떴어요. 전송 완료. 복도 끝에서 서민수가 걸어왔습니다. 그는 우연히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학교 행사 관련 일로 왔다가 준호를 만나러 온 거였죠. 민수가 스태프를 발견했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표정이 변했어요. 그는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뭐 하시는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스태프는 시치미를 뚝 뗐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인데요. 카메라는 왜 들고 계세요? 민수가 카메라를 가리켰습니다. 스태프가 손으로 카메라를 가렸어요. 둘 사이에 짧은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담임 교사가 복도로 나와 상황을 봤어요. 스태프가 재빨리 카메라를 가방에 넣고 건물 밖으로 뛰어갔습니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준호가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형, 무슨 일이에요? 동생, 방금 누가 너 몰래 찍었어. 카메라 들고 있더라. 민수가 방금 본 일을 설명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두 사람은 복도 창가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수가 스태프가 달아난 방향을 가리켰어요. 준호는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지훈이가 보낸 거겠죠. 준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럴 거야. 동생, 조심해야 해. 지훈이가 뭔가 준비하고 있어. 민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그 중에 하온과 하준도 보였습니다. 하준이 형 옆에 붙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하온이 동생 어깨를 감싸고 있었죠. 두 아이는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형, 저 애들 지켜야 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걱정 마. 민수가 준호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준호가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지훈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형, 이사회 날짜 잡혔어. 다음 주 월요일. 준비 잘해. 짧고 차가운 문장이었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동생, 괜찮아? 민수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사회든 뭐든 이제 정면 돌파할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민수가 시동을 걸었어요. 어디 갈 거야? 배 변호사님 사무실이요. 준비할 게 많아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100m의 학교 건물이 점점 작아졌어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 신호등, 빌딩들. 모든 게 평범해 보였지만 준호의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지훈의 압박, 어머니의 협박, 이사회의 위협. 모든 게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지안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차는 도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사라졌어요.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서울 빛나눔 센터 앞 센터 현수막에 네오픽 스테크 3억 원 기부 문구가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인파가 많았어요. 카메라 장비를 든 사람들이 여럿 보였죠. 센터 출입구 양쪽에 카메라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빨간 녹화 표시등이 켜져 있었어요. 지훈이 건물 모퉁이에 서서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옆에 스태프 2명이 대기 중이었어요. 센터 안 배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준호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죠.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배식줄이 길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갑자기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한 어르신이 넘어졌어요. 국솥이 기울어졌죠. 뜨거운 국물이 바닥으로 쏟아질 뻔했습니다. 봉사자가 재빨리 솥을 잡았어요. 기자들이 반사적으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준호가 주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어르신을 부축해 의자에 앉혔어요. 봉사자들이 빠르게 움직여 상황을 정리했죠. 20분 후 배식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때 지훈 측 스태프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작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여기 네오픽 스테크 대표님 계시죠? 사생활 문제로 논란인데 해명 좀 해주세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돌아봤어요. 웅성거림이 커졌죠. 준호는 센터 관장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가 배식 라인 앞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카메라들이 그를 따라 이동했어요. 그러나 준호는 카메라를 등지고 배식대를 향해 섰죠. 사람들이 하나둘 준호를 봤습니다. 저는 네오픽 스테크 대표 서준호입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공간에 울렸어요. 오늘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게는 7살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6년 전 태어났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무책임했습니다. 6년 동안 아이들과 그 엄마는 혼자 힘들게 살았습니다. 일부 카메라가 내려갔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아버지로서 책임지겠습니다. 회사 대표 이전에 한 사람의 아빠로서 준호가 말을 마쳤습니다. 마이크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바닥에 댔습니다. 머리를 숙였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3초, 5초, 10초. 멀리 배식줄 끝에서 박지안이 서 있었습니다. 하웅과 하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지안의 눈동자가 흔들렸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준호를 봤어요. 서민수가 나타나 카메라 한 대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무언의 지지였죠. 준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시 앞치마를 입고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배식이 재개됐습니다. 카메라들이 서서히 꺼졌죠. 밖에서 지훈이 스마트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라이브 방송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대표님 멋있다. 진심이 느껴진다. 저게 진짜 사과지. 지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차로 걸어갔어요. 센터 안. 배식이 끝나갈 무렵 백이훈이 들어와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대표님 잘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사회가 남았잖아요. 준비는 다 됐습니다. 월요일에 봐요. 백이훈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녁. 준호는 혼자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센터 주차장. 어두운 공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윤명자였어요. 준호는 2번 받지 않았습니다. 3번째 울렸을 때 받았어요. 왜 그래, 어머니? 내가 뭘 한 거야? 무릎 꿇고? 미쳤어? 제가 할 일 했어요. 회사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구나. 회사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준호야, 마지막으로 말한다. 월요일 이사회에서 사과해. 그 여자랑 끝내겠다고 해. 그럼 내가 막아줄게. 싫어요. 저는 제 길 갈 거예요. 준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준호는 핸들에 이마를 기댔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사, 가족, 지위. 모든 걸 잃을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네오픽스테크 본사 소회의실. 저녁 7시. 창밖은 어둡고 빌딩 불빛들만 밝았습니다. 회의실엔 준호와 백이훈만 있었어요. 백이훈이 노트북을 준비했습니다. USB를 꽂고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에 동영상 파일이 떴죠. 파일명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몇 주 전. 화면 상단에 자막이 떴습니다. 유언의 밤 몇 주 전. 병상 녹화 영상. 자막은 선명하고 컸어요. 백이훈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동영상이 시작됐습니다. 병실 장면이었어요. 한정임이 병상에 앉아 있었죠. 카메라를 향해 있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한정임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준호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먼저 간 거겠지. 준호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6년 전 일을 말해야겠어. 지안이가 임신한 걸 알았을 때 나는 너무 기뻤어. 쌍둥이라니. 한정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어요. 하지만 윤명자 여사가 찾아왔어. 변호사를 대동하고서 준호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조용히 처리하세요. 병원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드님의 앞길을 막지 마세요. 그렇게 말했어. 한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안이는 너무 무서워했어. 너희 집안의 힘을, 아이들을 빼앗길까봐. 그래서 도망친 거야. 아무것도 받지 않고.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호야,
너는 몰랐겠지. 내 어머니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하지만 몰랐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건 아니야. 한정임이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하온이와 하준이. 내 아들들이야. 틀림없어. 지안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혼자 입덧하고, 혼자 출산하고, 혼자 키웠어.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라도 책임져줘. 아빠가 되어줘. 지안이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상처가 깊을 뿐이야. 한정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다가가. 강요하지 말고.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 지안이랑 애들 꼭 부탁해. 동영상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어요. 백이훈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조용히. 준호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선은 노트북을 향했지만 초점이 없었어요. 대표님, 백이훈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회상 장면으로 전환됐어요. 회상 마이너스 병실 복도. 며칠 전 준호가 병실 문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안에서 지안과 한정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는 문손잡이에서 손을 뗐죠. 복도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어요. 회상이 끝나고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소회의실. 준호는 여전히 앉아 있었어요. 그날 어머님의 손은 많이 말라 있었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백이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제 알았으니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배 변호사님, 월요일 이사회. 제가 질 수도 있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훈 이사와 사모님이 힘을 합치면. 그래도 해야죠. 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백이훈이 노트북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이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대부분의 사무실 불이 꺼져 있었죠. 두 사람의 발소리만 복도에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준호가 물었습니다. 배 변호사님, 제가 대표직을 잃으면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백이훈이 준호를 봤습니다. 진실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빠가 옳은 일을 하다가 자리를 잃었다고. 옳은 일.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두 사람이 들어갔죠. 내려가는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층수 표시등만 깜빡였어요. 12, 11, 19.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로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경비원 한 명만 데스크에 앉아 있었어요.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비원이 인사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여 답례했어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어요. 대표님, 댁까지 태워드릴까요? 괜찮습니다. 걸어갈게요. 준호가 손을 흔들며 거절했습니다. 백이훈이 차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반대 방향으로 걸었어요.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준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걸으면서 준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안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안 씨, 월요일 이사회 끝나고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습니다. 전송 완료. 읽음 표시는 뜨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계속 걸었습니다. 한강변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강물이 검게 흐르고 있었죠. 건너편 불빛들이 물에 반사됐습니다.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어머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혼잣말이었습니다. 바람만 대답했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였어요. 지안이었죠. 월요일 저녁 6시. 반지하 집 앞에서.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겐 희망이었어요. 준호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벤치에서 일어났죠. 집으로 향했습니다. 긴 밤이었지만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네오픽스테크 본사 이사회실. 대형 타원형 테이블에 이사 10명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서지훈과 윤명자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준호는 테이블 끝에 홀로 앉았죠.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안건은 명확했어요. 대표이사 서준호의 신임 투표. 지훈이 일어나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자료가 떴어요. 주가 하락 그래프, 언론 기사, SNS 댓글들. 준호 대표의 사생활 논란으로 주가가 6%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이사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릎 꿇고 사과한 영상 반응은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일시적입니다. 기업 이미지에는 악영향입니다. 지훈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이사가 발언했습니다. 개인 사생활 문제로 경영 능력을 평가하는 건 과한 것 아닙니까? 윤명자가 일어났습니다. 경영자의 사생활도 경영 능력입니다. 6년 동안 자식을 모르고 산 사람이 회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날카로운 공격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준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으려 합니다. 그게 경영자의 자세 아닙니까? 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바로잡는다고요? 회사 망가뜨리면서요? 지훈이 비웃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서민수가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민수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장이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서준호 대표이사 신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이 하나, 둘, 셋 올라갔습니다. 민수와 이사 3명, 총 4명. 반대하시는 분? 손이 5개 올라갔습니다. 지훈, 윤명자 포함 5명. 1명이 기권했습니다. 반대 5, 찬성 4, 기권 1. 과반수 미달로 신임안이 부결됐습니다.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가슴이 무너졌어요. 서준호 대표이사는 즉시 사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정리했어요. 이사들을 한 명씩 봤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준호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갔어요. 복도에서 민수가 뛰어왔습니다. 동생, 미안해. 내가 더 설득했어야 하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형. 형이 해준 것만 해도 고마워요. 준호가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약속이 있어요. 지안 씨 만나러 가야 해요. 준호가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 30분. 대표실로 돌아와 짐을 챙겼습니다. 사진 몇 장, 개인 물품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편의점 영수증이 나왔죠. 7,800원. 준호는 영수증을 지갑에 넣었습니다. 배기훈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아니. 준호 씨, 수고하셨습니다. 배 변호사님,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양육권 서류는 다 준비됐습니다. 지안 씨와 합의만 하시면 됩니다. 배기훈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녁 6시. 반지하 집 앞.
준호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지안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었죠. 왔네요. 지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네. 할 말이 있어서요. 준호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요? 양육비 지원 계획서예요. 주거, 교육, 의료 다 포함돼 있어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지안이 봉투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요? 아니요. 제 책임이에요. 최소한의.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안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겁게 서류를 꺼내 첫 페이지를 봤어요. 서아온, 서아준의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계획서. 금액과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지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이거 한 달에 200만 원? 네. 두 아이 합쳐서요. 그리고 교육비는 별도로, 의료비도 별도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안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주거 지원 계획도 있었어요. 제가 오늘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지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신임 투표 부결됐어요. 대표직 잃었습니다. 그게 무슨 괜찮아요. 선택한 거니까요. 아이들이 더 중요해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쓸쓸하지만 담담한 미소였어요. 지안은 말이 없었습니다. 서류를 보고 준호를 봤죠. 왜 이렇게까지 해요? 제 아들들이니까요. 그리고 지안 씨한테 미안해서요. 준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지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당장은 못 믿어요. 6년이에요, 6년. 알아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은 자고 있어요. 오늘은 만나지 마세요. 지안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안 씨가 허락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준호가 돌아서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준호 씨, 지안이 불렀습니다. 준호가 멈춰 섰어요. 다음 주 토요일, 놀이터에서 2시. 지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지만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꼭 갈게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준호의 뒷모습, 어깨가 조금 가벼워 보였어요.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동네 놀이터, 녹슨 그네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준호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작은 선물 봉투를 들고 있었죠. 놀이터 입구에서 3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지안, 하온, 하준. 아이들이 준호를 발견하고 달려왔어요. 아저씨. 하준이 먼저 소리쳤습니다. 안녕. 준호가 무릎을 굽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이거 너희 줄 거야. 준호가 선물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하온이 받아들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죠. 작은 로봇 장난감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똑같은 것. 와, 고마워요. 하준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지안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너무 비싼 건 주지 마세요. 괜찮아요. 제 아들들인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4사람은 벤치 근처에 섰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점심 먹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지안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같이 먹을까요? 제가 살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지안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이들을 봤어요. 하온과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지안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4사람은 놀이터를 나와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으면서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어요.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죠. 레스토랑 입구. 주말 어린이 특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테이블들이 빼곡히 차 있었어요. 가족 단위 손님들로 북적였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4인 테이블, 지안, 하온, 하준, 그리고 준호. 메뉴판이 테이블 가운데 놓였습니다. 아이들이 메뉴판을 들여다봤어요. 사진을 가리키며 서로 속삭였죠. 이거 먹고 싶어. 나는 이거. 지안이 메뉴를 확인하고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문이 들어갔습니다. 어린이 세트 2개와 성인 메뉴 2개. 잠시 기다렸어요. 테이블 위에는 물컵만 놓여 있었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만 들렸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아이들 앞에 놓인 접시에는 햄버거와 감자튀김, 작은 장난감이 있었어요. 하온과 하준이 눈을 반짝였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준이 햄버거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하온이 감자튀김을 집어먹었죠. 지아는 천천히 포크를 들었습니다. 준호는 음식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만 바라봤어요. 잠시의 정적. 하온이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준호를 봤어요. 아저씨, 우리 아빠 맞아요? 하온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준호의 숨이 멈췄습니다. 지안도 움직임을 멈췄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분명하게. 그래, 나는 너희 아빠야. 하준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럼 왜 우리랑 안 살았어요? 하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몰랐어. 정말 미안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랑 같이 살 거예요? 하온이 물었습니다. 준호가 지안을 봤습니다. 지안은 시선을 피했어요. 그건 엄마가 결정하실 거야. 아빠는 천천히 너희한테 다가갈게. 괜찮지?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온이 가방을 뒤졌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접혀 있었죠? 하온이 종이를 펼쳐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림이었습니다.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 4명의 사람이 그려져 있었어요. 엄마, 하온, 하준. 그리고 한 사람 더. 몸만 그려져 있고 얼굴이 없었죠. 빈 원만 있었습니다. 준호가 그림을 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준이 연필을 내밀었습니다. 아빠 얼굴 그려주세요. 준호가 연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빈 얼굴에 눈을 그렸습니다. 천천히 코를 그렸습니다. 입을 그렸어요. 얼굴이 완성됐죠. 하온과 하준이 동시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아이가 그림을 들여다봤어요. 하온이 작게 웃었습니다.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죠. 지안이 그림을 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러나 눈물은 흘리지 않았죠. 천천히 가요. 아이들 실망시키면 안 돼요. 지안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경고와 부탁이 섞인 말. 약속합니다. 준호가 지안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창밖. 레스토랑 밖에서 박만복이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을 보고 있었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그는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옆에 서민수가 나타났습니다. 만복 씨, 여기서 뭐해요? 그냥 조카 보러 왔어요. 만복이 웃었습니다. 민수가 창 안을 봤습니다. 4사람이 식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보기 좋네요.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오래 걸렸지만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사람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테이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4사람이 식사를 재개했어요.
대화는 여전히 적었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조금 더 부드러웠죠. 하준이 감자튀김을 집어 준호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빠, 이거 맛있어요. 준호가 감자튀김을 받아 먹었습니다. 짭짤하고 따뜻했어요. 정말 맛있네. 준호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식사가 끝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죠.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어요? 하온이 물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괜찮으시면. 준호가 지안을 봤습니다. 지안이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같은 시간 꼭 올게요. 준호가 약속했습니다. 네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지안과 아이들은 한쪽으로, 준호는 반대쪽으로. 준호는 걸으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세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준호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석 달 후, 비 내리는 토요일 오후, 동네 놀이터, 빗소리가 그네와 미끄럼틀을 두드렸습니다. 바닥에는 물웅덩이가 곳곳에 고여 있었어요. 우산 3개가 놀이터로 들어왔습니다. 지안, 하온, 하준. 같은 투명 우산이었어요. 새 우산이 나란히 움직였죠. 벤치 옆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검은 우산을 들고 있었어요. 네 사람이 만났죠. 준호가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아빠. 하온이 대답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불렀어요. 나는 수학 100점 맞았어요. 하준이 자랑했습니다. 우와, 대단한데? 저녁에 뭐 먹고 싶어? 치킨. 두 아이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준호가 지안을 봤습니다. 지안이 작게 웃었어요. 예전처럼 차갑지 않은 미소였죠. 비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4개의 우산이 가까워졌어요. 자연스럽게 겹쳐졌죠. 투명 우산 3개와 검은 우산 하나가 만나 하나의 큰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우산 아래 4사람의 발이 보였어요. 작은 운동화 4켤레와 큰 구두 1켤레. 함께 서 있었죠. 하온과 하준이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형제의 쌍둥이만의 교감이었어요. 놀이터 입구 쪽. 서민수가 우산을 쓰고 서 있었습니다. 혼자 중얼거렸어요. 동생 잘했어. 정말 잘했어. 어깨를 으쓱였죠. 그때 옆에서 박만복이 나타났습니다. 우산도 없이 만복이 민수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비 맞으면 어떡해요? 같이 써요. 민수가 우산을 기울여 만복에게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복이 우산 밑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4사람을 바라봤어요. 오래 걸렸지만 잘 됐네요. 만복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동생이 많이 변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리 주차된 차 안. 배기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정리 중이었어요. 창밖을 힐끗 봤죠. 놀이터를 바라봤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어요. 놀이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4사람은 여전히 우산 아래 서 있었어요. 하준이 지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아빠랑 같이 살아요? 지안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준호를 봤어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 괜찮지? 지안이 하준에게 말했습니다. 응. 하준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요. 지안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죠. 아빠, 저기 봐요. 무지개. 하온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4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무지개가 보였어요. 7빛깔. 비가 그치고 있었죠. 와, 예쁘다. 하준이 감탄했습니다. 준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찍을까? 좋아요.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네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준호가 팔을 길게 뻗어 셀카를 찍었어요. 우산 아래 내 얼굴. 하온과 하준이 웃고 있었고 지안도 작게 미소 지었어요. 준호는 환하게 웃었죠.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준호가 화면을 확인했어요. 완벽했죠. 이거 액자에 넣어야겠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도 주세요. 하온이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하준이 따라 말했습니다. 알았어. 셋 다 인화할게. 준호가 약속했습니다. 비가 완전히 그쳤습니다. 우산을 접었어요. 네 사람이 놀이터를 벗어났죠. 오늘 우리 집에서 치킨 먹어요? 지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가 놀라 지안을 봤습니다. 정말요? 네. 아이들이 원하니까. 지안이 말했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고맙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사람은 반지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온과 하준이 앞서 걸었어요. 준호와 지안이 뒤따랐죠. 걸으면서 준호가 지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안 씨, 제가 회사는 잃었지만 더 중요한 걸 찾았어요. 지안이 준호를 봤습니다. 뭔데요? 가족이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지안도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였어요. 반지하 집 앞. 예전에 붙어있던 빨간 체납 스티커는 없었습니다. 문이 깨끗했어요. 지안이 문을 열었습니다. 네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문이 닫혔어요. 창문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무지개가 더 선명해졌어요. 구름이 걷히고 있었죠. 서준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 지위, 재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았죠. 두 아들과 다시 시작할 기회를.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과 다시 만날 용기를. 이제 그의 진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서준호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연매출 8천억 원 대기업 대표였지만 정작 7살 쌍둥이 아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남자. 6년 동안 무료급식소를 다니며 힘겹게 아이들을 키운 전처 박지안. 준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도, 대표 자리도, 재산도.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았죠.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일에만 매달려 정작 중요한 사람들을 놓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